2024년 로마 바티칸 사도문서고 지하 3층. 한 학자가 먼지 쌓인 양피지 문서를 펼쳤습니다. 15세기 중세 라틴어로 쓰인 문헌이었어요. 제목은 아브라함의 계보 연구였습니다. 학자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성경의 족보가 이어졌습니다. 다윗, 솔로몬, 요시야. 왕들의 이름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예수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 이후로도 페이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도들, 초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갑자기 비어 있었어요. 여백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워진 흔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붉은 글씨로 한 문장이 있었어요. 비공개 대상. 1517년 교황청 명령. 학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족보가 여기서 멈춘 거지? 그는 500년간 봉인된 문서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 비밀 주석서를 찾았어요. 그 안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계보는 동쪽 끝에서 다시 익힌다. 로마가 아닌 더 먼 곳에서 완성될 것이다. 학자는 3년간 이 문장의 의미를 추적했습니다. 고대 지도를 펼쳤어요. 로마에서 동쪽으로 손가락을 그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그리고 마지막 반도. 한반도였습니다. 학자는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족보 문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는 기록, 정신, 개인보다 가문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건 성경적 족보와 똑같아. 학자는 국제신학 심포지엄에서 선언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족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기록을 멈추지 않은 민족에게 맡겨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500년간 봉인됐던 족보, 그 비밀이 한국에 있었다니. 혈통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지는 족보, 한국이 그것을 지켜왔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바티칸 문헌사학자이자 성서계보학자예요. 지난 25년간 성경 족보와 초대, 교회 계승 구조를 연구해왔습니다. 2024년 봄, 바티칸 사도문서고에서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비공개 문서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사도문서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양피지 문서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담당 사서 루카 신부가 안내했습니다. 로시 박사님, 이쪽입니다. 1호에 16세기 계보 관련 문서들이에요. 두꺼운 철제 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선반에 가죽으로 재본된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 문서들은 왜 비공개인가요? 루카 신부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요. 특정 민족이나 지역을 지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책을 꺼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양피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라틴어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어요. Genealogia ab Abraham.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족보. 중얼거렸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의 족보였어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족보가 이어졌어요.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어요.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밧세바의 수치를 기록한 거였어요. 족보가 수치도 기록하네.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넘겼어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왕들의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바빌론 포로 시기도 기록돼 있었어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그리고 예수까지 도달했습니다.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까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더 있었어요. 예수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들의 이름이네. 중얼거렸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기록돼 있었어요. 리누스, 아나클레투스, 클레멘스. 초기 교황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세기까지 이어졌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기까지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멈췄어요. 페이지가 몇 장 더 있었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웠네.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붉은 글씨가 있었어요. Materia non publicanda. Anno Domini 1517점 Auctoritate Pontificia. 비공개 대상. 주 1517년. 교황청 권한. 손이 떨렸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내. 루카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왜 1517년에 이 문서를 봉인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당시 교회가 많은 문서를 재검토했거든요. 다른 문서들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족보가 특정 지점까지 이어지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지워졌습니다. 모두 1517년경 봉인됐어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 사항으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족보 완전히 기록됐고 예수 이후 사도들과 초대 교회 지도자들 이어졌으며 4세기까지 기록 후 갑자기 멈췄고 일부 지워진 흔적이 있으며 1517년 교황청이 봉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의문점도 정리했어요. 왜 족보가 4세기에서 멈췄는가? 누가 무엇을 지웠는가? 왜 1517년에 봉인했는가? 족보는 어디로 이어져야 했는가 하는 질문들을 적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성경 족보가 예수에서 끝나지 않았고 초대 교회까지 이어졌으며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중단됐고 500년간 봉인된 이유가 있으며 족보의 끝을 찾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뭔가 중요한 걸 숨긴 거야. 족보가 왜 멈췄는지 알아야 해. 그 끝을 찾아야겠어. 3개월 후 바티칸 도서관 열람실에서 성경 족보를 깊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과 헬라어 신약을 나란히 펼쳐놓았어요. 마태복음 한 장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히브리어 구약을 확인했어요. 톨레도트라는 단어였습니다. 톨레도트는 단순히 가계도가 아니야. 세대, 역사, 계승을 의미해. 중얼거렸습니다. 창세기를 펼쳤어요.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각 족보마다 톨레도트가 사용됐습니다. 족보가 단순히 누구의 아들인지만 기록한 게 아니네.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모든 족보를 분석했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 중얼거렸습니다. 보통은 장자만 기록하는데 형제들을 함께 언급했어요. 왜 형제들을 포함했을까? 계속 읽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불편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수치스러운 일인데 족보에 포함시켰네. 중얼거렸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직업도 천했습니다. 이방 여인도 포함시켰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또 이방인이네. 중얼거렸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상기시키는 표현이었어요. 수치로 기록하네. 손이 떨렸습니다. 루카 신부와 토론했습니다. 신부님, 성경 족보가 이상해요. 무엇이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모두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다말은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인이었고 밧세바는 간음의 대상이었어요. 루카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모두 족보에 포함됐죠. 왜일까요? 보통 족보는 명예로운 사람만 기록하잖아요. 그게 성경 족보의 특징이에요. 혈통의 순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일주일 동안 더 연구했습니다. 룻기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장에 족보가 나왔어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에서 다윗까지. 중얼거렸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됐어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도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어요. 족보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누가복음 3장도 확인했습니다. 예수의 족보가 또 나왔어요. 하지만 마태복음과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여. 역순으로 올라갔어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중얼거렸습니다. 누가는 예수를 아담까지 연결했어요. 모든 인류와 연결시킨 거였습니다. 족보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포함하네.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족보의 특징을 분석했어요. 혈통보다 사명으로 수치스러운 여인들 포함했고, 이방인들도 포함했으며, 죄인들도 포함했고, 은혜를 보여줌이며, 중심보다 마음으로, 외모 아닌 중심 본다 했고, 혈통 아닌 믿음이며, 순수성 아닌 순종이고, 계승보다 책임으로 단순히 누구 아들 아니고, 무엇을 이어받았는가며, 어떤 사명 감당했는가고, 보편성으로 유대인만 아니고, 전 인류 포함하며, 아담까지 연결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핵심 발견을 따로 적었어요. 족보는 혈통 기록이 아니고, 사명의 계승이며, 하나님의 계획 보여주고, 은혜의 역사 드러내며, 특정 민족 아닌 보편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루카 신부와 다시 만났습니다. 신부님,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성경 족보는 혈통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기록한 거예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를 포함시킨 건 그들이 혈통적으로 순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루카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거죠. 누가 누구의 아들이냐가 아니라 누가 사명을 이어받았느냐를 보여주니까요. 그럼 예수 이후 족보도 마찬가지겠네요? 어떤 뜻이죠? 예수 이후 족보는 혈통이 아니라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로 이어져야 해요. 사도들, 초대 교회, 그리고 그 사명을 계속 이어받은 민족이나 공동체로요.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성경 족보는 혈통 기록 아니고 사명의 계승 기록이며 하나님 계획 이어받은 자들이고 은혜 받은 자들의 목록이며 예수 이후 족보도 마찬가지고 혈통 아닌 사명으로 이어지며 그 사명 이어받은 민족 찾아야 하고 기록을 멈추지 않은 자들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족보의 본질을 알았어. 혈통이 아니라 사명이야. 예수 이후 족보는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로 완성돼 그들을 찾아야겠어. 4개월 후 바티칸 사도문서고 비밀 주석 자료실에 있었습니다. 교황청 학자들이 남긴 미공개 주석들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루카 신부가 특별 허가를 받아줬습니다. 로시 박사님, 이 자료들은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어요. 조심히 다뤄주세요. 첫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12세기 비잔틴 학자의 주석이었어요. 마태복음 족보에 대한 영적 해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섞여 있었어요. 족보의 각 세대마다 영적 의미를 부여한 내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구절에서 멈췄어요. 여백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Genealogia vs. Orientem Continuature. 족보는 동쪽으로 이어진다. 동쪽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문서를 꺼냈어요. 14세기 프란치스코의 수도사의 연구였습니다. 사도들의 계승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도들이 어디로 선교를 갔는지 추적한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안드레는 스키타이로, 도마는 인도로 갔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또 메모가 있었습니다. Finis terrae in Orient. 땅끝은 동쪽에.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어요. 며칠 동안 더 많은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15세기 교황청 문서를 펼쳤어요. 동방선교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몽골 제국, 중국, 그리고 그 너머 땅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한 단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크로드의 끝에 또 다른 왕국이 있다고 전해진다. 신라라 불리는 땅이다. 신라.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이곳은 기록을 중시하고 질서를 숭상한다고 한다. 그들의 문화는 우리와 다르나 경건함에 있어서는 닮았다. 다른 문서도 찾았습니다. 16세기 초 문서였어요. 1517년 족보가 봉인된 바로 그 해였습니다. 동방계보에 관한 최종 평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첫 문단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으나 영적 계보는 땅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 영적 계보.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사도들은 서쪽과 동쪽으로 흩어졌다. 서쪽은 로마에서, 동쪽은 더 먼 곳에서 완성될 것이다. 더 먼 곳.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단락이 핵심이었어요. 이 계보는 동쪽 끝에서 다시 익힌다. 로마도, 콘스탄티노플도 아닌 해가 처음 뜨는 땅에서. 해가 처음 뜨는 땅.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었어요. 그러나 이 해석은 교회의 보편성을 해칠 수 있다. 특정 지역을 지목하는 것은 위험하다. 고로 이 문서는 봉인되어야 한다. 봉인되어야 한다. 아래에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교황 레오 10세의 도장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발표한 바로 그날이었어요. 루카 신부를 불렀습니다. 신부님, 이것 좀 보세요. 문서를 보여줬어요. 족보가 동쪽 끝에서 다시 익힌다고 했어요. 해가 처음 뜨는 땅에서요. 루카 신부가 문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동쪽 끝.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로마도 콘스탄티노플도 아니라고 했어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로마에서 동쪽으로 손가락을 그었어요.
콘스탄티노플을 지나면 페르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계속 동쪽으로 갔습니다. 중국, 그리고 손가락이 멈췄어요. 한반도였습니다. 이곳, 신라가 있던 곳이네요. 루카 신부가 다른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로시 박사님, 이것도 보세요. 13세기 여행기였어요. 마르코 폴로보다 앞선 기록이었습니다. 동방의 끝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다. 그들은 조상을 기록하고 대대로 전한다. 조상을 기록한다.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모든 주석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동쪽 관련 주석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12세기 주석으로 족보는 동쪽으로 이어진다 했고 14세기 연구로 땅끝은 동쪽에 있다 했으며 15세기 보고서로 신라의 기록 문화 있다 했고 16세기 평가로 동쪽 끝에서 계보 다시 익힌다 했으며 해가 처음 뜨는 땅이고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아니며 1517년 봉인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지리적 추론도 했어요. 로마 기준 동쪽은 중동 페르시아 중앙아시아며 콘스탄티노플 넘으면 더 동쪽이고 해가 처음 뜨는 곳은 최동단이며 고대 세계 동쪽 끝은 한반도고 신라 고려 조선이 있던 곳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봉인 이유도 정리했어요. 특정 지역 지목 위험하고 교회 보편성 해칠 수 있으며 서방 중심 약화될까 우려했고 종교개혁기 민감한 시기였으며 1517년 봉인 결정됐다고 적었습니다. 루카 신부와 마지막 토론을 했습니다. 신부님, 왜 교황청은 이 해석을 봉인했을까요? 로마가 중심이어야 했으니까요. 만약 족보가 동쪽 끝에서 완성된다면 로마의 권위가 약해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땅 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 땅 끝이 로마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주석들이 일관되게 말해요. 동쪽 끝, 해가 처음 뜨는 땅, 기록을 중시하는 곳.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이에요.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조건이 맞아요.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주석들이 동쪽 끝 언급했고 해가 처음 뜨는 땅이며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아니고 기록 문화 있는 곳이며 신라 고려조선 기록 있고 한반도가 조건 일치하며 500년 봉인된 진실이고 직접 가서 확인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족보가 동쪽 끝에서 이어진다는 걸 알았어. 주석들이 증언해 한국이 그곳일 가능성 높아. 이제 직접 가봐야겠어. 3개월 후 바티칸 교황청 역사문서실에 있었습니다. 1517년 전후 교황청 내부 문서들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특히 문서 봉인 결정 과정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펼친 문서는 교황청 추기경 회의록이었어요. 1516년 12월 기록이었습니다. 동방계보 문서에 관한 논의라는 제목이었어요. 라틴어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추기경 베르나르디노가 발언하다. 동방에서 온 보고서에 따르면 먼 동쪽 땅의 기록을 중시하는 민족이 있다 한다. 추기경 파울루스가 응답하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 추기경 베르나르디노가 답하다. 고대 주석들은 족보가 동쪽 끝에서 완성된다고 했다. 혹시 그 민족이 교황께서 말씀하시다. 조심해야 한다. 특정 민족을 지목하는 것은 위험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추기경 율리우스가 발언하다. 만약 족보가 로마가 아닌 동쪽에서 완성된다면 우리의 권위는 어찌 되는가? 추기경 마르첼루스가 응답하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교회의 보편성을 지켜야 한다. 교황께서 결론 내리시다. 이 문서는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 특정 지역이나 민족을 지목하는 것은 교회에 해롭다. 교황께서 명하시다. 동방계보에 관한 모든 문서를 봉인하라. 봉인하라.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다른 문서를 찾았습니다. 1517년 1월 교황청 신학자들의 보고서였어요. 동방족보 해석의 신학적 문제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단락을 읽었어요. 만약 족보가 특정 지역에서 완성된다면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교회의 보편성이 훼손된다.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진다. 둘째,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약화된다. 서방이 아닌 동방에 초점이 맞춰진다. 셋째, 이단적 해석의 여지를 준다. 특정 민족 우월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넷째, 정치적 갈등을 유발한다. 동서교회의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 다음 단락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권고한다. 첫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다고 선언한다. 둘째, 영적 계보는 모든 교회에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셋째, 특정 지역이나 민족을 지목하는 주석은 봉인한다. 넷째, 이 결정은 영구적으로 유지한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들이 있었어요. 추기경 12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레오 10세의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루카 신부와 토론했습니다. 신부님, 교황청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만약 족보가 동쪽 끝에서 완성된다면 로마 중심의 권위 구조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루카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동서교회 분열 이유였어요.
1054년 대분열 이후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갈라섰죠. 그리고 1517년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고요. 네, 교황청은 권위가 약해지는 걸 막아야 했어요. 새로운 신학적 논쟁거리를 만들 순 없었죠. 일주일 동안 더 조사했습니다. 1517년 10월 문서를 찾았어요.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발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교황청 내부 메모였어요. 긴급. 모든 민감한 문서를 재검토하라.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주지 말라. 특히 족보, 사도 계승, 교회 권위에 관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라. 다음 문서는 10월 31일자였어요. 루터가 논제를 발표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동방계보 문서 최종 봉인 완료. 교황 레오 10세 명령 이행. 봉인 장소 사도 문서고, 지하 3층 비밀 서고. 접근 제한 교황과 추기경단만 열람 가능. 영구 보존. 공개 금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인 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신학적 이유로 교회 보편성 훼손 우려했고, 특정 민족 지목 위험하며, 이단 해석 여지 있고, 족보는 예수에서 완성 선언했으며, 정치적 이유로 로마 중심 권위 약화 우려했고, 동서 분열 후 민감했으며, 서방 아닌 동방 강조 부담이고, 교황청 권위 지켜야 했으며, 시대적 배경으로 1514년 동서 교회 분열했고, 1517년 종교개혁 시작했으며, 권위 약화 막아야 했고, 새 논쟁거리 피해야 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봉인 과정도 정리했어요. 1516년 12월에 추기경회에 논의했고, 1517년 1월에 신학자 보고서 작성했으며, 1517년 10월 31일에 최종 봉인 결정했고, 지하 3층 비밀 서고에 보관했으며, 접근 엄격히 제한했고, 500년간 유지됐다고 적었습니다. 며칠 후 현대 문서도 확인했습니다. 20세기 교황청 기록이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문서들이었습니다. 1965년 문서를 펼쳤어요. 비밀문서 재검토위원회 보고서였습니다. 동방계보 문서에 대한 평가라는 장이 있었어요. 이 문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여전히 민감하다. 특정 민족이나 지역을 우월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 현대 에큐메니컬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속 비공개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비공개 유지. 중얼거렸습니다. 루카 신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부님, 500년간 봉인된 이유를 알겠어요. 무엇인가요? 교황청은 진리가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가져올 변화가 두려웠던 거예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족보가 동쪽 끝에서 완성된다는 게 알려지면 로마 중심의 구조가 흔들려요. 그래서 봉인한 거예요. 루카 신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진리를 숨긴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해요. 500년이 지났어요. 진실을 찾을 때가 됐어요.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교황청은 족보 봉인했고, 교회 보편성 지키려 했으며, 로마 중심 권위 유지하려 했고, 동방 강조 두려워했으며, 특정 민족 지목 피했고, 500년간 숨겼으며,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고, 족보는 동쪽 끝에서 완성되며, 이제 그곳을 찾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봉인된 이유를 알았어. 두려움 때문이었어.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어. 3개월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거였어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김태훈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로시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멀리 오셨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족보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족보 문화요? 특별히 무엇이 궁금하세요? 왜 이렇게 기록을 중시하는지요? 1000년을 이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건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네요. 다음 날 오전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원실로 갔습니다. 한국의 고대 족보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담당 사서가 오래된 책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안동 권씨 족보입니다. 600년 전 기록이에요. 두꺼운 책이었어요. 한지로 만들어졌고 한문으로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시조全新 高丽 타이조실. 시조 권행, 고려 태조 때. 김 교수가 해석해줬습니다. 시조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각 세대마다 이름, 생년월일, 관직, 업적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엄청나게 자세하네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족보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아요. 심지어 잘못한 일도 기록해요. 김 교수가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분은 관직을 박탈당했어요. 그것도 기록돼 있죠. 수치로 기록하는군요. 맞아요. 좋은 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잘못도 남겨요. 며칠 후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 갔어요. 조선 왕실의 족보를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큰 방에 족보책들이 가득했어요. 수백 건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족보인가요? 네, 전주 이씨 22대 왕의 후손들 기록이에요. 600년 넘게 이어져 왔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 권을 펼쳐봤어요. 정조대왕의 후손 기록이었습니다. 왕에서 서민까지 모든 후손이 기록돼 있었어요. 왕족뿐 아니라 서민도 기록하네요. 맞아요. 신분이 낮아져도 혈통은 이어지니까요. 모두 기록해요. 왜 이렇게 철저히 기록하나요?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일주일 후 안동 하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풍산 류씨 종택에 갔어요.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사랑채의 족보와 가문 기록들이 보관돼 있었어요. 종손이 직접 설명해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 족보입니다. 500년 역사예요. 족보를 펼쳤어요. 시조부터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각 세대마다 이름 옆에 간단한 설명이 있었어요. 이분은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싸우셨어요. 이분은 학문에 힘써 문과에 급제하셨고요. 이분은 가난한 이웃을 많이 도우셨어요. 이분은 잘못을 저질러 관직에서 물러나셨어요. 잘못도 쓰는군요. 네, 후손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요. 종손이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가훈입니다. 조상들이 후손에게 남긴 가르침이에요. 오래된 한지의 붓글씨가 있었어요. 칭발리 좌지아 청백리로 집안을 이어가라. 종샤오 련이 충유인이를 지켜라. 도슈쇼센 독서로 몸을 닦아라. 청백리. 중얼거렸습니다. 성경의 청결 정신이 떠올랐어요. 며칠 후 서울국학진흥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족보 문화를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약 3,000개 성씨가 있고 각 성씨마다 본관이 있어요. 본관은 조상의 출신지죠. 그럼 족보가 3,000개? 훨씬 더 많아요. 같은 성씨라도 본관이 다르면 다른 족보거든요. 예를 들어 김해 김씨, 경주 김씨, 광산 김씨. 모두 다른 족보예요. 얼마나 많은가요? 수만 개는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다양한 족보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시대 족보였습니다. 이것이 1423년에 만들어진 문화 류씨 족보예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 족보죠. 600년 된 책을 유리 너머로 봤어요. 여전히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600년을 보존했네요. 한국인들은 족보를 집안의 보물로 여겨요. 불이 나면 족보부터 꺼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정리했습니다. 한국 족보 문화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기록의 철저함으로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시조부터 현재까지 전부 기록하며 이름 생년 관직 업적 모두 적고 수백 년 계속 업데이트하며 내용의 정직함으로 좋은 일만 아니라 잘못도 기록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포함하며 후손 경고 위에 남기고 미화하지 않으며 목적의식으로 정체성 유지 위함이고 책임 계승 위함이며 후손 교육 위함이고 가문 사명 전달 위함이며 사회적 의미로 개인 아닌 공동체 중시하고 혈통 아닌 책임 강조하며 명예보다 의무 우선이고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성경 족보와 비교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이고 수치도 기록했으며 사명 계승 보여주고 혈통 아닌 은혜며 한국은 시조부터 현재까지고 잘못도 기록했으며 책임 계승 보여주고 혈통 아닌 의무며 공통점은 철저한 기록이고 정직한 내용이며 사명과 책임 중시하고 공동체 정체성이라고 비교했습니다. 김 교수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 교수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한국의 족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에요. 책임의 기록이에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성경 족보도 똑같아요. 누구의 아들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어받았느냐를 기록했어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족보도 혈통보다 책임을 강조해요. 조상이 누구냐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바로 성경적 족보의 정신이에요.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은 천년 족보 문화 가졌고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며 수치도 정직히 기록하고 책임과 사명 중시하며 이것은 성경 족보와 동일하고 혈통 아닌 사명 계승이며 기록의 집착 아니라 신념이고 성경적 구조와 일치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기록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았어. 책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야. 성경 족보와 똑같아. 이제 확실해. 2주 후 서울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역사 기록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김태훈 교수가 안내했습니다. 로시 교수님,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을 보여드릴게요. 고문서실로 들어갔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실록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태조실록입니다. 조선 첫 왕의 기록이죠. 두꺼운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한문으로 빼곡했습니다. 태조 원년 7월 17일. 왕이 즉위하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김 교수가 해석해줬습니다. 매일매일 기록했어요. 왕의 말과 행동, 정책, 심지어 날씨까지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어요. 518년간 하루도 안 빠졌나요? 네,
태도부터 철종까지 472년간, 그리고 고종과 순종 기록까지 합하면 518년이에요. 다른 실록도 봤습니다. 세종실록이었어요. 세종 12년 9월 29일. 왕이 말하기를 백성이 한문을 알기 어려우니 새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 한글 창제 기록이네요. 맞아요. 역사적 순간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신하들이 반대하는 내용도 다 적혀 있어요. 집현전 학사들이 아래기를 중국 문자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 의견도 기록했네요. 네, 좋은 것만 쓰지 않아요. 논쟁, 실패, 잘못도 모두 남겨요. 며칠 후 연산군 일기를 봤습니다. 조선의 폭군으로 알려진 왕이었어요. 연산군 10년 8월 3일. 왕이 간언하는 신하를 처형하다. 연산군 12년 4월 15일. 왕의 폭정으로 백성들이 고통받다. 폭군의 악행도 그대로 기록했네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화하지 않아요. 왕이라도 잘못하면 정직하게 적어요. 왜요? 왕실에 불리한데. 후대를 위해서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승정원 일기를 확인했습니다. 왕의 비서실 기록이었어요. 이건 실록보다 더 자세해요. 왕의 일상까지 기록했거든요. 담당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288년간 매일 기록했어요. 총 3243건이에요. 3243건.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한 권을 펼쳐봤어요. 인조 14년 12월 12일 진시. 왕이 세자를 불러 학문에 대해 묻다. 인조 14년 12월 12일 사시. 영의정이 국정을 아래다. 시간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몇 시간 단위로 기록했네요. 맞아요. 왕의 하루를 거의 실시간으로 기록한 거죠. 며칠 후 개인 문집들도 확인했습니다. 퇴계 이황의 문집이었어요. 퇴계 선생 문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퇴계 선생의 편지, 시, 학문적 저술을 모은 거예요. 평생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편지를 읽었어요. 제자에게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학문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백성을 위함이다.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헛되다. 배운 것을 실천하라. 중얼거렸습니다. 야고보서가 떠올랐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성경족보의 구조를 정리했어요. 성경족보 구조로 이름 기록하고 계보 표시하며 사건 기록하고 의미 부여하며 수치도 포함하고 이방인도 포함하며 사명 강조하고 연속성 유지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록의 구조도 분석했어요. 한국 기록 구조로 이름 기록하고 세대 표시하며 사건 기록하고 평가 포함하며 잘못도 기록하고 모두 포함하며 책임 강조하고 연속성 유지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구조적 일치점을 비교했어요. 둘 다 철저한 기록이고 정직한 내용이며 수치 포함하고 선별 아닌 전체며 사명과 책임 중시하고 연속성 강조하며 후대 교육 목적이고 공동체 정체성이라고 비교했습니다. 특히 수치 기록을 깊이 분석했습니다. 성경은 다말의 수치 기록했고 라합의 직업 밝혔으며 다윗의 간음 언급했고 미화하지 않았으며 한국은 관직 박탈 기록했고 폭군의 악행 적었으며 실패도 남겼고 미화하지 않았으며 목적은 후손 경고 위함이고 같은 잘못 반복 방지며 정직함 유지고 책임 의식 고취라고 비교했습니다. 김 교수와 마지막 토론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무엇인가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기록 구조가 성경족보 구조와 정확히 일치해요. 비교표를 보여줬어요. 둘 다 철저하게 기록하고 수치도 포함하고 미화하지 않고 후대 교육을 목적으로 해요. 김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전통인 줄만 알았는데 성경과 같다니. 구조가 똑같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요? 같은 정신이에요. 기록을 통해 사명을 전하고 책임을 잊지 않으려는 정신이죠. 성경을 펼쳤습니다. 신명기 6장 6에 7절을 보여줬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 김 교수가 읽었습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조상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후손에게 전해요. 며칠 후 족보와 실록을 더 비교했습니다. 패턴을 발견했어요. 둘 다 이름과 세대를 명확히 하고 사건과 의미를 기록하며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포함하고 선택이 아니라 전체를 남기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강조하고 과거뿐 아니라 미래를 위하며 단순 기록이 아니라 교육 도구고 끊어지지 않는 연속성이라는 패턴이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 기록 구조가 성경족보와 동일하고 철저함, 정직함 연속성 일치하며 수치도 포함하는 용기 같고 사명과 책임 중시 동일하며 이것은 우연 아니고 같은 정신의 표현이며 성경적 족보 구조를 한국이 실천했고 족보는 동쪽 끝에서 완성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일치해
이건 우연일 수 없어. 한국이 성경적 족보를 살아냈어. 이제 확실해. 족보의 끝이 여기야. 6개월 후 예루살렘 국제신학 심포지엄. 전 세계 신학자 6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어요. 제목은 성경의 마지막 족보, 동쪽 끝에서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바티칸에서 가져온 봉인 문서 사본들, 한국에서 찍은 족보 사진들, 비교 분석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내일이면 500년 비밀을 공개하는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당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서학자들,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모두 저를 봤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르코 로시입니다. 오늘 25년 연구의 결과를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25년간 성경 족보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족보가 어디서 끝나는지 알고 싶었죠.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 족보가 나타났어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서 끝났죠. 하지만 정말 거기서 끝일까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 전 바티칸 사도문서고에서 봉인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15세기 양피지 문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서는 1517년 교황청이 봉인했습니다. 500년간 숨겨져 있었죠. 확대된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계보는 동쪽 끝에서 다시 읽힌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한 독일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로시 교수님, 동쪽 끝이 어디를 말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에서 동쪽으로 붉은 선이 그어졌어요. 로마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콘스탄티노플,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한반도가 확대됐습니다. 고대 세계의 동쪽 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마지막 자리죠. 왜 교황청은 이것을 봉인했을까요? 손을 모았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족보가 로마가 아닌 동쪽에서 완성된다면 교회의 권위 구조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다른 미국 학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한국에 갔습니까? 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한국 족보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000년 넘게 족보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시조부터 현재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죠. 조선왕조실록 사진이 나타났어요. 51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왕의 말과 행동, 정체까지 모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기록 구조가 성경족보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성경, 오른쪽에 한국을 적었어요. 성경은 수치도 기록했습니다. 다말, 라합, 밧세바. 한국도 잘못을 기록했습니다. 관직 박탈, 폭군의 악행. 성경은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어받았느냐. 한국도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의무를요. 성경은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한국도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시조부터 현재까지. 폭풍 같은 술렁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한 영국 신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로시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성경 족보의 연장선이라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성경의 마지막 족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태는 예수까지 기록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땅 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족보는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로 계속됩니다. 혈통이 아니라 사명으로요. 그렇다면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록을 멈추지 않은 민족, 사명을 잊지 않은 공동체, 책임을 대대로 전한 사람들. 그들이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한 바티칸 추기경이 일어났습니다. 로시 교수, 하지만 그것은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경 족보도 혈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며느리였고,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사명으로 족보를 이으셨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몰랐지만 예수의 정신을 살았습니다. 기록하라. 잊지 말라. 후대에 전하라. 이것이 족보의 본질입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로시 교수,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죠. 그날 밤 호텔에서 논문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25년 연구의 결론을 적었어요. 성경 족보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이고 혈통 아닌 사명 기록이며 수치도 포함하고 연속성 중시하며 바티칸 문서로 1517년 봉인됐고 동쪽 끝에서 완성된다 했으며 교회 권위 우려로 숨겼고 한국 족보로 1000년 넘게 지속했고 철저한 기록 문화며
구조가 성경과 동일하고 사명과 책임 중시하며 결론으로 족보는 예수에서 안 끝났고 사명 이어받은 자들로 계속되며 한국이 그 증거고 기록 멈추지 않은 민족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족보는 혈통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기억하는 민족에서 계속되며 성경의 족보는 닫힌 적 없고 한국에서 아직 쓰이고 있을 뿐이며 동쪽 끝에서 족보가 완성되고 500년 봉인된 진실이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25년 만에 깨닫게 해주셔서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미로 왔어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였습니다. 11월 중순이었어요. 김태훈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로시 교수님, 한국의 종묘를 보여드릴게요. 조선 왕실의 조상을 모신 곳이에요. 다음날 오전 서울 종묘로 향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었어요. 정전 앞에 섰습니다. 긴 건물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이 안에 조선 왕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어요. 19개 칸에 49위의 왕과 왕비가 계세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500년 넘게 제사를 지내왔나요? 네, 조선이 망한 후에도 후손들이 계속 이어왔어요. 정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각 칸마다 신주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 순종까지 이어졌어요. 끊어지지 않았네요. 중얼거렸습니다. 네, 나라가 망해도 기억은 이어가야 한다고 믿었어요. 며칠 후 경기도 수원 화성을 방문했습니다. 정조대왕이 만든 성곽이었어요. 화성행궁에 들어갔습니다. 정조의 효심을 기리는 전시관이었어요.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억하기 위해 화성을 만들었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전시실에 정조의 글이 걸려 있었어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간단하지만 강렬한 문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네요. 네, 아버지가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기억을 지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분명히 했죠. 일주일 후 전주 경기전을 방문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곳이었어요. 600년 된 초상화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 실록과 함께 이 어진도 피난시켰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지켰나요? 네, 목숨 걸고 지켰어요. 기록과 조상의 초상은 목숨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어진을 바라봤습니다. 600년 전 왕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잊지 않으려는 의지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다시 안동 하회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풍산 류씨 종택에 갔어요. 종손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끝까지 기록을 이어가나요? 500년, 1000년을요. 종손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단순히 조상이 누군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죠. 족보는 과거 기록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지침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신명기 6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똑같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연구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족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족보는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사명을 전하는 것이다. 성경 족보도 마찬가지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명을 누가 이어받았느냐였다. 한국은 성경을 몰랐지만 그 정신을 살았다. 1000년 넘게 기록하고 수치도 포함하고 사명을 강조했다. 바티칸이 500년간 숨긴 진실은 이것이었다. 족보는 로마에서 끝나지 않는다. 동쪽 끝까지 이어진다. 한국이 그 증거다. 기록을 멈추지 않은 민족, 사명을 잊지 않은 공동체.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큰 글씨로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족보는 혈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명을 기억하는 민족에서 계속된다. 성경의 족보는 닫힌 적이 없다. 한국에서 아직 쓰이고 있을 뿐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5년 연구가 완성됐어요.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500년 비밀을 풀게 해주셔서, 족보의 끝을 찾게 해주셔서. 카메라는 천천히 서울 야경을 비춥니다. 현대적인 도시, 하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전통 건축물들이 보여요. 종묘, 경복궁, 창덕궁. 역사를 지켜온 공간들입니다. 화면이 천천히 고문서실로 전환됩니다. 족보들이 줄지어 있고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돼 있으며 1000년의 기록이 살아 숨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바티칸 사도문서고로 돌아옵니다. 봉인됐던 문서, 500년간 숨겨진 진실, 그리고 붉은 글씨 동쪽 끝에서 다시 익힌다가 보여요. 다시 한국으로 전환됩니다. 족보를 펼치는 사람들,
조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 끝까지 기록을 이어가는 민족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화면에 자막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족보는 혈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기억하는 민족에서 계속됩니다. 성경의 족보는 닫힌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25년간 성경 족보를 연구했던 한 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족보가 혈통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 장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족보 기록했고 수치도 포함했으며 사명 계승 보여줬고 혈통 아닌 은혜였으며 바티칸이 1517년 봉인했고 동쪽 끝에서 완성된다 했으며 교회 보편성 우려로 숨겼고 500년간 비밀로 유지됐습니다. 고대 주석들이 증언했고 12세기부터 동쪽 끝 언급했으며 해가 처음 뜨는 땅이고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아니며 기록 문화 있는 곳이고 신라 고려 조선 기록이 있으며 한반도가 조건 일치했습니다. 한국의 족보 문화를 발견했고 1000년 넘게 지속했으며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수치도 정확히 기록했으며 518년 조선왕조실록 남겼고 책임과 사명 중시했으며 성경 족보와 구조 동일했고 철저함 정직함 연속성 일치했습니다. 로시 교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족보는 예수에서 안 끝났다 선언했고 사명 이어받은 자로 계속된다 했으며 한국이 그 근거라 증언했고 기록 멈추지 않은 민족이며 500년 비밀 드러났다 확신했습니다. 종묘에서 깨달았고 600년 제사 이어왔으며 나라 망해도 기억 지켰고 족보는 미래 위한 지침이며 사명 전하는 도구고 한국이 성경적 족보 실현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지의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